안녕하세요. 무리용가 관리 강의를 맡은 김영준입니다. 이번 학기 이제 무리용가 관리 수업을 이제 저랑 같이 하실 건데,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하고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수 있는데, 여기 사이버 캠퍼스 들어가시면 여기 강의 소개 영상이라고 제가 저 PPT 이용해서 이제 강의 소개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는 제가 그냥 한 번 더 뭐 리마인드 겸 또 몇 개 또 소소하게 설명드릴 겸 해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제 이름이고 여기 연락처 있는데, 여기로는 그냥 수업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급하시게 물어보실 거나 뭐 이런 거 다양하게 이쪽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다 뭐 이제 뻔한 얘기고, 수업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8주차에 중간고사,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볼 건데,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뭐 오프라인으로 어디 교실에서 뭐 모여서 뭐 시험 보고 이러진 않고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퀴즈 올리면 그거 이제 들어가서 푸시는 형식으로 시험을 진행할 거고, 시험 시간은 뭐 그냥 하루 종일 드릴 거, 24시간 드릴 거니까 그때 그냥 시간 괜찮으실 때 아무 때나 들어오셔서 시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오픈북으로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냥 오픈북 시험으로 오픈북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관식, 객관식, 서술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재해서 나올 예정이니까 뭐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가가 이제 출석, 중간, 기말, 과제 이렇게 있는데, 뭐 과제는 뭐 제가 나중에 따로 이제 낼 때 말씀드릴 거고, 제가 여기서는 좀 출석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출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주 안에 강의를 시청해서 진도율 90% 이상이 된 경우 이제 제가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 지각 같은 경우는 강의주 안에 진도율 90%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후 수강해서 뭐 기말고사 전까지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 그리고 결석은 기말고사 시험 날짜 전까지 진도율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제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는 강의 교수 이제 사이트거든요. 여기 온라인 출석부 가시면 제가 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석 인정 범위나 지각 인정 범위 다 이제 90%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90% 이상 보시면 이제 출석이 뭐 그 주에 보시면 이제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 주가 지나서 보시면은 이제 지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각 인정 기간은 제가 12월 23일로 다 동일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이제 12월 23일 전까지 들으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지각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이게 많이 남았다고 이제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봐야지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이게 출석을 안 하시고 지각으로만 이게 다 채우면은 결국 출석 점수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제가 패스를 못 드릴 점수가 나오게, 그러니까 무조건 논패스가 나오게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주의하시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러니까 그 해당 수업을 하는 주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제 몇몇 기간에만 이제 지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도 강의 교재는 없고요. 제가 이제 강의 영상을 이제 찍을 때 보통 PPT 파일을 이용해서 찍는데, 그 PPT 파일을 같이 이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뭐 들으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사이버 캠퍼스에 요 강의 소개 영상 요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제 메일 주소랑 그 핸드폰 번호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잠깐 끊었다가 이제 수업 진행을 할게요. 예, 그럼 이어서 이제 오늘 이번 1주차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1주차 그리고 2주차까지 주제를 이제 상하수도의 역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상하수도 역사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두 주에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인간이 우가우가하고 지냈을 때부터 현재 오기까지 상수도 시스템과 하수도 시스템이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형식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
처음에 강의 녹화한 거 음성 파일이 하나도 녹화가 안 돼가지고 지금 두 번째 녹화하고 있는데, 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났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하니까 우가우가 하면서 이제 수렵과 채집 중심의 사회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멧돼지 때려잡고 뭐 과일 따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식량을 조달하고, 또 뭐 과일이 없고 멧돼지가 없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또 사냥해서 먹고 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식량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그 수자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수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을 거고, 더군다나 사람이 적으니까 오염원도 적었겠죠. 그러니까 물이 상대적으로 깨끗했겠죠.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경우 그냥 근처에 있는 뭐 하천이나 호수나 이런 데로 가서 물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풍부한 물을 이용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가우가 하면서 멧돼지 때려잡으면서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 근처에다가 논도 만들고 밭도 만들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조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많은 인력이 이제 동시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제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의 위치를 정할 때 아무래도 물이 가까우면 좋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면 안 좋으니까 이 뒤에 산이 있으면 좋고, 이래가지고 배산임수, 그러니까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제 하천이 흐르는 요런 위치에 주로 마을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수자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 하천수를 끌어다가 농사짓고 뭐 생활용수로 쓰고 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물을 통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썼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옛날 이제 농촌 시골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때 이제 이렇게 우물이 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요한 수자원으로 이용했던 모습이고요. 아래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배산임수의 그 뭐라 그러지? 위치를 뭐 모습 마을의 위치를 뭐 보여주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앞에 이제 하천이 흘러서 배산 임수가 형성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열심히 농가 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그 뒤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경사지에 보통 이렇게 마을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 경사지에 마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좋은 점이, 비가 이제 뭐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먼저 농가 밭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농가 밭 뒤쪽으로 약간 구릉지에다가 이제 마을이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농사짓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사람들이 또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그런지 갑자기 이제 뭐 징계기관이 나오고 뭐 산업화를 하네 이러면서 산업화를 하니까 도시화가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로 엄청나게 이제 모여들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처음에 여기 터를 잡을 때 아무래도 가장 유리한 곳이 이렇게 하천 근처에 집을 짓고 사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물을 여기 쓰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이제 처음으로 도시화가 진행돼서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모여들 때 처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청계천 근처에다가 판잣집을이나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물이 필요하면 여기서 이제 바로 끌어다 쓰고, 버릴 때 그냥 물에다 갖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물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청계천 근처에 이런 판잣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섰었다고 했고요. 어쨌든 이 공간이 우리가 이제 뭐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청계천 주변에 이 공간이 언젠가는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면 꽉 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공간이 꽉 찬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수자원을 얻기가 편한 우물가 근처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물 같은 거를 개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그 1960년대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천 지역에서 우물을 개발했을 때 이 우물 개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식도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근처가 이제 그 양조장이 많았다고 해요. 술 만드는. 그래서 이 양조장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우물을 개발하고, 요게 이제 약간 마을 행사처럼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물가 근처도 뭐 어쨌든 공간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쪽도 몰려들다가 결국 이 공간이 꽉 차게 되겠죠. 그러고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로 계속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달동네나 뭐 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이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는 이제 뭐 댐에 뭐 이렇게 우물이나 이제 하천으로 물을 길러오거나 아니면은 뭐 물장수로부터 물을 사 마시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야 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댐을 이제 상류 크다랗게 짓고 여기서 이제 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런 광역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댐에서 물을 모아가지고 바로 공급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물에 있는 수인성 질병으로 해서 막 아프고 질병에 걸리고 설사하고 하니까 처리를 해서 공급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요 이제 사람들이 물을 받아서 쓰고 다 어디로 이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설거지라면은 설거지하고 남은 물이 있고, 빨래하고면은 빨래하고 버리는 물이 있고, 샤워하면 샤워하고 버리는 물들이 있듯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물을 썼으면은 버리는 물들이 있겠죠. 이제 하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뭐 농경사회 뭐 이 정도일 때는 요걸로 이제 바로 버려도 오염이 크게 심하지 않았으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산업화가 진행됐고 하다 보니까 이 하천이 급속도로 오염되기 시작을 하죠. 이 급속도로 오염되면서 이제 하천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나서 인근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던가, 아니면 요 밑에도 어쨌든 사람이 살 테니까 요 하루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해서 얘를 처리해서 이제 하천으로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고, 많이 모여들게 되니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스템이 나오고, 또 이렇게 공급한 물을 이제 버릴 때 얘를 또 깨끗하게 버리기 위해서 하수도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그러니까 뭐 중간 과정 다 자르고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상수도 시스템과 하수도 시스템이 탄생되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수도 시스템, 하수도 시스템 역사는 도시의 역사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초의 상수도 시스템과 하수도 시스템이 어디서 제대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최초의 대도시가 어딜까라를 생각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최초의 대도시가 어디야?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고대 로마 시대를 꼽겠죠. 뭐 로마는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뭐 이탈리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로마죠. 그리고 뭐 가면 여기 콜로세움이나 이런 뭐 신전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적지도 있는데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시기에 이제 최대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되는 최초의 대도시였다고 해요. 이 50만이라는 인구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세종시가 약 25만 된다고 하고요, 일산이 약 30만 정도 된다고 하고, 분당이 약 4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옛날 그 로마 시대 그 도시가 우리나라 현재 세종시, 일산, 분당보다도 더 큰 도시였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도 우물 같은 전통적인 시설로는 물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 유지를 위한 상수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로마 같은 경우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외부 수원을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여기 있으면은 처음엔 아마 이렇게 가까운 데서 끌어왔겠죠. 그래서 여기서 끌어오고 여기서 끌어오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끌어오다가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하니까 점점 멀리서 끌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초록색 글자가 이제 마일이라고 이제 길이 단위거든요. 그래서 가장 멀게는 56마일 떨어진 이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왔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6마일이 대충 이제 우리 익숙한 킬로미터 그 단위로 바꾸면 한 90.1km? 그러니까 얼추 10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100km 정도면 서울시청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천안까지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안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이 당시 이 옛날에 물을 끌어왔던 거죠. 뭐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근데 이때 당시 요게 더더욱 대단한 게 지금은 우리가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어가지고 전기로 웽 하고 돌리면은 물을 어쨌든 100km 보낼 수 있거든요. 뭐 전기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당시에는 뭐 펌프가 없잖아요. 펌프가 없으니까 중력의 힘을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중력의 힘을 이용하려면 여기가 엄청나게 미세한 경사를 가지는 미끄럼틀 형태로 계속 이렇게 로마까지 끌고 와야겠죠. 그러니까 한 90km 되는 거리를 그러니까 거리가 그 길이가 90km 정도 되는 미끄럼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미미한 경사에 따라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중력을 따라 흘러서 로마까지 올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그 공학자들이 굉장히 뭐 대단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사례로 들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로마에 이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수원을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초의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원이 있으면 여기 이제 도시, 여기 로마까지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펌프가 없으니까
아주 커다란 미끄럼틀 형태로 아주 중력의 힘을 따라서 물이 흘러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터널이나 운하 이런 형태가 있고 고각개수로 형태가 있는데, 이 터널이나 운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당시에 보면은 이렇게 벽돌로 이제 땅을 파고 그다음에 벽돌로 이렇게 관같이 만들고 여기 안에를 방수 코팅 해가지고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관 형태가 아마 이런 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로마의 상수도 시스템 하면은 이런 고가개수로 이 아쿠아덕트 이런 게 유명한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뭐 터널이나 운하나 이런 형태를 가졌다고 하고요. 정말 이런 것들 이제 건축비가 정말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계곡을 건널 때나 뭐 하천을 건널 때나 이럴 때만 이제 잠깐 등장하고 다시 이제 운하나 뭐 이런 뭐 터널로 이제 그 물을 보내고 요런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설해서 물을 보낸 시스템은 지금도 뭐 볼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 시스템이 없는 뭐 진도 아니면은 뭐 동남아의 싱가포르 이런 데도 이제 수원이 없어서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을 공급받거든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 밑이나 옆에 이렇게 상수관을 둬서 물을 대량으로 공급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대공사를 해가지고 도시까지 잘 끌고 왔는데, 도시로 그러면 왔으면 여기서 이제 물을 잘 분배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해줬던 크게 시설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이제 공공분수, 하나는 이제 목욕탕, 뭐 로마 시대 이제 목욕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욕탕이랑, 하나는 이제 개인 가정집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귀족들의 집이라던가 아니면 산업용수로 필요하다던가 이럴 때는 이렇게 개인 집으로 연결해서 물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공분수인데, 뭐 공공분수는 여러분들 뭐 다들 뭐 공원이나 뭐 이런 광장 이런 데 가시면 이렇게 예쁘라고 이렇게 이제 되게 조경용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분수가 단순하게 조경용으로 뭐 예쁘라고 뭐 좀 시원하라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요게 커다란 이제 물 공급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로마 사람인데 집에 물이 필요해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집에서 뭐 주전자나 양동이 같은 걸 들고 쫄래쫄래 뭐 공원이나 강장에 이런 분수대로 가서 여기 물을 퍼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그 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예쁘라고 만든 조경시설인데, 이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일반 시민들이 물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퍼가도록 하는 일종의 뭐 공공개수대? 공동수도꼭지? 뭐 약간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물 쓰는 수도꼭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런 건 보통 이제 뭐 업적 과시 홍보나 뭐 정치적 홍보 효과 뭐 이런 걸 노리고, 정치인들이 뭐 이때 당시에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뭐 로마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을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런 걸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만들었었다고 해요. 다음으로 이제 볼 시설이 이제 공급하는데 뒤에 있는 이런 물탱크들인데, 이 물탱크들을 흔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상수도에서는 배수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커다란 물탱크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그래서 카스텔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물이 최종적으로 공급하기 전에 물을 여기다 보관해 놔요. 물을 보관해 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오염물질 가라앉아서 좀 정화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물을 효과적으로 분배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밸브가 있어서 물을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물을 조정해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특히 이런 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뭄이 들면 어쨌든 지금 세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세 곳으로 보내줄 물의 양이 이제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뭄이 들었으면은 이제 각각 공공분수랑 목욕탕이랑 뭐 이런 개인집이나 약간 필요하는 최소량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최소량을 이제 이렇게 보내줍니다. 최소량을 보내주고 이제 남은 물이 조금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가뭄이 들었어도 그 조금 남은 물은 다 공공분수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물을 쓰는데, 물을 쓰는 곳으로 남은 것들을 다, 가뭄이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남은 물들을 다 보내서 일반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당시 옛날이고 뭐 귀족이고 워낙 권력이 세고 하니까 막 귀족들에게 물 보내고 이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더 물을 적극적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또 지금보다 나은 것 같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물을 공급할 때 어쨌든 우리가 관을 통해서 이제 보내잖아요. 요 관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용했던 관이 이제 출토된 그런 유적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 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납이 그 로마 인근에 많아서 찾기도 쉬웠고, 또 이게 납이 되게 말랑말랑해서 손으로 이렇게 힘줘도 다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이프 재료로 널리 쓰였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납이 이제 사실은 독성 물질이거든요. 중금속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섭취하면 약간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켜서 뭐 정신착란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나쁜 되게 안 좋은 그 뭔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불태운 황제로 이렇게 되게 유명한데, 이 황제가 이 납만이 든 물 많이 납이 많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미쳐가지고 뭐 로마를 태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면요. 로마 주변에 있는 수원에 이제 칼슘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칼슘이 이제 납을 만나면 얘가 이제 반응해가지고 납 내벽을 이제 코팅하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는 굉장히 안전했을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로마 시대 때부터 납을 이용해가지고 관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납이 뭐 라틴어로 플럼범 뭐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따와서 이 배관이 플럼빙이 되고요. 또 납의 화학 기호도 이제 PB로 아직까지 쓰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납으로 이제 파이프 만들던 그 습관이 계속 남아서 미국 건국 초기 때까지 뭐 이렇게 그 납을 이용해서 관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현재 와서는 뭐 다 때려 부시고 이거를 파낼 수도 없고 하니까 현재 미국 내에서 납관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수도를 말씀드려야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 하수도는 이제 클로이카 막시마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원래는 하수도를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홍수 났을 때 물 빨리 빠지라는 배수로 역할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뚜껑도 없었고 여기 지붕도 없었고 이렇게 이제 개수로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제 로마 근처에 있는 티버강이 범람해서 이제 홍수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물이 빨리 빠지라고 하는 이제 배수로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로마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상수도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상수도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수도 시스템이 이제 수도꼭지가 있어서 물을 쓸 때는 수도꼭지를 열어서 이제 물을 쓰고, 물을 안 쓸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때 당시 이제 상수도 시스템은 그냥 분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분수가 나와서 사람들이 퍼갈 때는 물을 퍼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대로 이제 버려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려지는 물들이 뭐 로마 시내 아무데나 버릴 수 없으니까 이 클로이카 막시마로 보내서 그냥 외부로 이렇게 배수시키는 이런 역할을 클로이카 막시마가 수행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가 이제 하수도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발전하면서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땅값이 오르겠죠. 뭐 어디 가나 부동산이 문제죠. 그래서 땅값이 오르니까 요게 원래 이제 지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이제 아깝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지붕을 덮고 요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리면 엄청나게 돈을 벌 텐데, 뭐 도로를 깔면 엄청나게 더 편해질 텐데, 이래가지고 여기 원래 개수였는데 여기 뚜껑을 덮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제 약간 하수도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요 위에 이제 땅을 뭐 도로 깔고 건물 짓고 하면서 약간 지금의 하수도랑 비슷한 모습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로마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제 하수가 발생하는데, 특히 이제 대변과 소변이 많이 이제 집에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 당연히 당시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니까 뭐 양동이나 요강 이제 모아서 이제 뭐 다 차면은 이제 요 하수도 이제 클로이카 막시마 근처로 가서 하수도 뚜껑 열고 요걸 갖다 버리는 식으로 이제 처리를 했는데, 이게 맨날 이 대변 소변 들고 다니려니까 뭐 냄새나고 싫고 막 이런 거예요. 뭐 지금도 뭐 많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로 막 들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난리잖아요. 약간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하게 이제 대변 소변이니까 얼마나 더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들고 다니기 싫었는데, 어떤 또 천재적인 사람이 야, 우리 이거 들고 다니면 너무 싫고 냄새나고 짜증나니까 우리 이제 이거 들고 다니지 말고 여기 클로이카 막시마 위에서 직접 여기다 싸자라고 해가지고, 클로이카 막시마가 이렇게 이제 하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지붕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 직접 앉아서 대변과 소변을 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요게 이제 공중화장실이 최초로 탄생한 배경이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게 로마의 상수도 시스템과 하수도 시스템이 되게 이제 잘 운영돼서 되게 로마가 번영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뭐 어쨌든 이 나라가 계속 번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결국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을 하죠. 이 로마가 쇠퇴를 하면서 문제가,
어쨌든 이 시설도 뭐 정기적으로 이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큰 돌과 여기 작은 돌 있고 이렇게 돌 모양이 다르죠. 이게 이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얘를 이제 보수한 흔적이라고 해요. 근데 로마 제국이 쇠퇴하다 보니까 이런 보수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돈도 없고 하겠죠. 더군다나 이 약탈자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돌이 워낙 이제 또 귀중한 건축 자재니까 막 이렇게 훔쳐가는데 얘를 지킬 군대를 운영할 돈도 막 힘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보수도 못하고 약탈당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서히 로마 시대의 상하수도 시스템이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로마 시대에만 이런 게 있었고 다른 나라는 하나도 없고 다들 손가락 빨고 있었냐, 다들 바보였냐, 뭐 이러실까봐 가져온 하나의 예시인데, 중동에도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이제 가나트라는 상하수도 시스템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뭐 마을이거나 아니면 농사짓는 땅이면은 여기 이제 물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수를 팔 때 우리나라는 다 우물을 파죠. 이렇게 수직으로 파죠. 근데 여기 사람들은 특이하게 얘를 수평으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이렇게 물을 파고 들어가요. 땅을 파고 들어가 산이나 이런 데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수면을 만나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뭐 또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경사지게 되어 있으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고여서 흘러나와서 물이 이제 마을 어귀나 이제 농장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가나트라는 건데, 실제 보면 이제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물을 여기서 이제 공급받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하고요. 보통 요 파고 들어간 길이가 일반적으로는 되게 5km 이내라고 하는데, 물론 5km도 엄청난 길이지만 5km 이내라고 하는데, 뭐 가장 긴 거는 뭐 이란 동남부 도시인 뭐 케르만에서 한 70km 파고 들어간 것이 발견됐다고 하고요. 요 깊이는 한 뭐 보통은 한 20에서 200m 정도 되는데 가장 깊은 게 한 27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깊다 보니까 이제 환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환기구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했다고 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대적인 상수도 시스템은 이제 뭐 조선 말기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걸 보통 시작으로 삼는데, 그렇다고 상수도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백세 시대나 신라 시대 때 유물들을 보면은 뭐 기와로 이렇게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만든 흔적이라던가, 뭐 나무로 이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만든 흔적, 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중세 시대 때 상수도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도시 우리가 하면은 보통 영화나 뭐 이런 데 많이 보면 이렇게 성이 이렇게 둘려 쳐져 있고 요 안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여기 성주가 되게 왕처럼 군림하고 약간 이런 구조를 많이 떠올리시죠? 근데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그 도시의 크기가 성의 크기에 있어서 되게 제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성 크기 이상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이후로 이제 1400년까지 대도시가 출현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럽이 추우니까 도시의 집들이 이제 벽을 서로 맞대서 건물을 짓는 이런 형태로 이제 따닥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고요. 이렇게 건물을 벽을 맞춰서 따닥따닥따닥 하고 짓게 되니까 이 뒤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요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뒷마당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텃밭을 만들어서 야채를 기르거나 아니면 가축을 기르거나 약간 이런 식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세 초기에 이제 상하수도를 살펴보면은, 일단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체 급수원, 뭐 근처 하천이나 우물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주로 이제 가까운 강이나 우물을 이용하는데, 요 사람들이 물을 버릴 때도 근처에 그냥 막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수질이 나빴으므로 식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상륙 멀리까지 걸어간다던가, 아니면 좀 뭐 돈 많은 사람이나 귀족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절대 마시지 않고 물 대용품으로 뭐 맥주나 와인을 마신다던가 이런 식의 상수도 공급 시스템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비롯된 건지 모르겠지만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약간 맥주를 물처럼 마시기는 하죠. 그리고 뭐 요런 거로 인해서 또 생긴 뭐 옛날 얘기 같은 게 있는데, 옛날에 어떤 성주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파티가 열렸을 때 여기 이제 독을 타서 얘를 죽일 거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파티에 가가지고 이제 뭘 마실 거잖아요. 근데 맥주나 와인을 마시지 않고 그냥 물을 마셨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암살자들이 당연히 이제 성주고 되게 높은 사람이고 하니까 맥주나 와인을 마시고 물을 절대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요런 데는 다 독을 탔는데 물에는 독을 타지 않아서 뭐 위기를 모면했다, 뭐 이런 옛날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호수, 뭐 세탁한 거, 뭐 빨래, 뭐 세탁한 거, 설거지한 거, 뭐 세수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밖으로 배출했기 때문에 인근 수원이 오염되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이 안 좋아서 먹는 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류까지 걸어가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배설물들, 뭐 소변이나 대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뒷마당에 오물구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대 모아서 퇴비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뭐 텃밭을 가꾼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배설물들을 모아서 외부로 배출하는 사설 시스템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뭐 당시 농장에서 발생하는 배설물도 충분했기 때문에 뭐 사업성이 별로 없어서 그대로 그냥 뭐 흐지부지 됐었다고 해요. 어쨌든 중세 초기에 이제 성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 때는 이런 식으로 유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세 도시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중세 도시가 발전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더 집들이 이제 많이 빽빽하게 들어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피렌체 옛날 지도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엄청나게 뭐 빽빽하게 들어서고 이제 뒷마당 같은 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없죠. 이렇게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뭐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항상 문제고 집값은 항상 문제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뒷마당에서 야채 농사 짓고 가축 기르는 것보다 그냥 건물 올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뒷마당이 사라지고 건물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중세 도시, 빽빽한 형태의 중세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가면은 막 골목골목으로 엄청 꼬불꼬불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요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뒷마당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것과는 별개로 이제 상하수도 관련해서는 이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뭐 일단 뒷마당이 없어졌죠. 뒷마당이 없어지니까 배설물,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뒷마당에 오물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서 퇴비화시켜서 그냥 퇴비로 썼는데 이제는 그 오물구덩이 만들 곳이 없으니까 그냥 처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배설물을 투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밖에 갖다 버려요. 그래서 자체 급수원이 굉장히 심하게 오염되기 시작을 하죠. 이로 인해서 이제 몇몇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 급수원이 필요해지고 요 외부원의 급수원을 끌어오는 기술을 이제 수원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요. 뭐 수원에서는 이제 로마 시대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부 급수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로마 시대만큼 엄청나게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이렇게 설치가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상수도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문제는 하수도, 특히 이 배설물 처리하는 게 특히 문제였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배설물을 그냥 투기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어쨌든 집에서 이제 대변과 소변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요강이 됐던 양동이가 됐던 이런 데 잘 모아둡니다. 잘 모아뒀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 하녀가 창문을 열고 피하세요라고 이제 외부에 소리친 다음에 그대로 밖으로 갖다 던져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 하녀가 이 창문 열고 양동이에 든 대변과 소변을 막 갖다 던지는 그림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 지나가면 그냥 재수없으면 맞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배설물을 거리로 막 투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거리에 이제 대변과 소변이 이런 것들이 넘쳐나겠죠. 그래서 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온 신발이 하이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하이힐을 생각하면은 뭐 여성의 뭐 다리 곡선을 아름답게 해주는 뭐 그런 신발을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배설물 피하기 위해서 굽을 일부러 높여서 밟기 싫으니까 굽을 높인 이런 신발이었던 거죠. 어쨌든 거리를 엄청나게 이런 대변과 소변 오물들을 갖다 버리는데 당연히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중세 말기에 이제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을 합니다. 흑사병은 이제 14세기 중반에 유럽 전역을 강타한 전염병이고요.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흑사병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게 한 2,500에서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 창궐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유럽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종교 권위가 추락을 해요. 내가 이제 흑사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내 친구나 뭐 가족이나 뭐 연인이 흑사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이 중세 시대는 뭐 교회 걸리기가 엄청나게 세니까 그래서 당연히 교회로 가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흑사병을 낫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뭐 기도한다고 낫는 병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돈도 이렇게 갖다 바쳤는데 흑사병이 안 낫네? 이거 혹시 하느님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얘네들이 나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 권위가 추락하게 되고 다시 사람에게 집중하자고 하면서 르네상스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동력이 급감하는데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데 할 일을 많고 이걸 어떡하지 하다고 고민을 하다가 기계를 발명하게 되고 증기기관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산업혁명이 발전되게 되죠. 그다음 그런 뭐 르네상스나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세 유럽 사회가 결국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흑사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흑사병의
원래 이제 유럽에 있었던 병은 아니고 원래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병이래요.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사람이 막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 유럽으로 전파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를 굳이 대군을 이끌고 온 사람이 있죠. 예, 징기스칸이 몽골군이 이제 막 세계 정복한다고 돌아다녔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어쨌든 중앙아시아도 이제 정복할 때 뭐 몇몇이 이제 흑사병이 걸려서 이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 우리의 평범한 상식으로는 아 우리의 같이 전쟁을 하던 전우가 죽었으니 뭐 잘 묻어주고 시신을 수습해주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몽골군들은 전투 민족이라 그런지 애초에 뭐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려 죽은 시체가 나오니까 아싸 생화학 무기를 얻었네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럽에 이제 처음에 여기 그 쳐들어가는데 유럽 요도지를 쳐들어갈 때 이 성에 이제 꽁꽁 싸매고 이제 성문 닫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투석기에다가 그 병 걸린 시체를 던져서 성 안으로 던져요. 그리고 성 안에 있던 병균이 이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면서 흑사병이 처음으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던 도시가 이탈리아의 그 무역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탈리아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흑사병이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더군다나 이 흑사병이 이제 쥐에 붙어 사는 그 쥐벼룩에 이제 사람들이 감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쥐가 당시에 이제 뭐 거리에 그 대변과 소변을 엄청나게 버리니까 쥐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 전염이 엄청나게 잘 됐겠죠.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뭐 상업이나 이런 것들도 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 병이 퍼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비과학적인 민간요법도 전염에 한 몫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병균, 세균 뭐 이런 거에서 병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뭐 현미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병 걸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나름 이게 왜 아픈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주된 이론이었던 거는 체액 이론이었다고 해요. 이 체액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네 가지 종류의 혈액, 뭐 혈액, 점액, 황담액, 흑담액 이런 네 가지 종류의 체액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체액이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병에 걸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을 의사가 진단해 보니까 당신은 혈액이 너무 많고 흑담즙이 너무 적어서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흑담즙이 부족한 거는 식사를 통해서 보충하시고요. 혈액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주사기로 피를 좀 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균형이 맞으면 당신이 건강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신의 체액 이론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흑사병이 걸린 사람에게도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뭐 흑사병이 시체가 새까맣게 변하면서 이제 죽으니까 혈액이 많아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흑사병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 피를 뽑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피를 뽑는데 뭐 주사기를 통해서 뽑겠죠. 근데 당시에 주사기를 지금은 당연히 또 일회용으로 한 번 쓰고 버리고 하지만 당시에 그런 개념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흑사병 걸린 사람 피 뽑고 그 다음 사람 피 뽑고 그 다음 사람 피 뽑고 이렇게 주사기를 돌렸으면서 흑사병이 엄청나게 전염이 되게 되고요. 또 이 뽑은 피를 잘 버려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버리게 되니까 또 여기서도 이제 흑사병이 전염되게 되고 이래서 이 체액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흑사병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흑사병이 더 번지게 되는 전염이 촉진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뭐 지식이 없었던 거지 바보였던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체액 이론으로 막 이렇게 적용해서 치료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거 혹시 체액 이론이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이거 다른 이론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역사서를 뒤져보다가 도끼 이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도끼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에 활동했던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이제 만들었던 이론인데 이 도끼 이론은 뭐냐면은 병이 원인이 뭐 이런 뭐 체액이 불균형 이게 아니라 그 부패한 오물이나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쓰레기장이나 뭐 쓰레기 많이 쌓인 데나 뭐 썩은 거나 이러면 되게 지독한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냄새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물론 뭐 지금의 과학 상식과는 맞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한창일 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어쨌든 부패한 오물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제 증기가 병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치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물을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이렇게 청결하게 뭐 거리 청소하고 요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흑사병이 쥐를 통해서 전염되는 병인데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를 치우면 당연히 쥐의 개체수가 줄어들겠죠. 쥐의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흑사병이 좀 진정이 되고 좀 해결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도끼 이론 자체는 잘못됐지만 어쨌든 흑사병을 해결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체액 이론이 아니고 도끼 이론이었구나. 이거에 따라서 이제부터 의사들이 진료하고 치료하겠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도끼 이론이 이 이론은 계속 이제 주된
그 과학 이론, 그 의학 이론으로 자리 잡아서 이루어지다가 콜레라가 또 발생하는데 이 콜레라랑 싸운 의사들에 의해서 결국 1850년에 폐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이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상이 얼굴이라고 하고요. 오른쪽 아래 이제 불의의사 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입었던 의사들의 방역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코로나 한창 유행일 때 사람들이 막 그 의사분들이 그 막 하얀색 뭐 이런 뭐 뒤집어 쓰는 그런 거 입고 막 사람들 진료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의사들이 입는 방역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됐냐면은 어쨌든 도끼 이론에서는 이런 나쁜 냄새나는 이런 증기가 몸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코랑 입 앞에 이제 공간을 크게 만들고 여기다 각종 향수나 향기 나는 거나 뭐 꽃이나 이런 향기 나는 걸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도끼가 이렇게 냄새 나는 게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그 꽃이나 향기 나는 거나 향수나 이런 거에서 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의사는 그런 도끼를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병해로부터 의사를 지켜줄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요거를 이제 방역복으로 당시 의사들이 입고 다녔던 거죠. 뭐 여담으로 여러분들 뭐 베르세크라는 뭐 만화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옷을 이제 베르세크란 만화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 막 교회 밑에서 막 약간 어떤 애가 이 옷을 입고 엄청나게 주인공이랑 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무슨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런 뭐 기사단이 교회 기사단이 있는 뭐 전투복 같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의사들이 입는 방역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담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고 이제 오물이 이제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물을 치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막 거리 아무데나 이제 대변과 소변을 버렸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랑드르 지방은 이제 뭐 거름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이런 저지대 농부들에게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스위스는 아예 건물 한쪽 면을 에그라벤이라고 이제 딱 지정을 하는데 이 에그라벤이 별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쓰레기를 우리 건물이 아무데나 막 버리지 말고 이 에그라벤이라고 정해진 곳에만 버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우리가 대변과 소변물을 양동이에 넣고 이제 에그라벤까지 걸어가서 거기다 버리고 이렇게 귀찮고 또 더럽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그라벤이 요 밑에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똥을 싸자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변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건축가들에 의해서 개발돼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으로 변을 보면은 요 밑으로 떨어져서 이 밑에 있는 에그라벤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중세 사회가 변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세까지 마쳤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근대 말씀드릴 건데 근대에서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수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